창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브로콜리 펀치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최신 현대 소설이죠. 일단 이 이유리라는 작가분 자체가 2020년 신춘문예에서 이제 작품이 당선이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도 되게 낯선 작품. 이건 선생님도 낯선 작품이겠죠. 이거는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교과서에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료도 조금 많이 없고 또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해석된 그런 버전도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쌤 같은 경우는 J가 100이에요. MBTI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쌤은 약간 좀 통제적 성향이 있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 루틴이 반복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언제나 늘 그냥 반복되고 내가 원래 알던 거, 익숙한 것,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은 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소설이 이제 교과서에 들어왔다 보니까 아, 이건 또 뭐야 라는 마음으로 처음 읽었어요. 근데 이거 작품이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또 쌤은 F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읽고 나서 아,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조교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했어요. 빨리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작품이 뭐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억지로 읽는 거겠지만 나름 읽었을 때 정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요양보호사인 나의 남자친구 고원준. 자, 여러분, 우리 소설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인물 파악을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소설에는요, 3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자, 주제, 구성, 문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소설 구성에는 또 3요소가 있거든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이 구성의 3요소를 파악해 가며 그걸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이 소설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말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인물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나라는 인물이 나왔죠. 자, 여러분, 나는요, 우리 문법적으로 1인칭이에요. 그쵸? 말하는 이가 1인칭이거든요. 즉, 1인칭 서술자가 나왔다라는 건요,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작품 속 서술자. 자, 고원준은 또 다른 인물이네요. 복싱 선수인데 어느 날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에 걸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손 하나가요, 브로콜리로 변했는데요. 이게 정말 레알 브로콜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좀 환상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죠. 이걸 우리가 고전소설을 쓰면 전기적 요소라고 하겠지만 현대소설이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작품의 주된 사건이에요. 어느 날 내 손이 갑자기 브로콜리? 무슨 웹소설도 아니고, 그쵸? 의사는 마음 편하게 며칠 푹 쉬면 손이 낫는다며 엽록소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한다. 나는 나가 돌보고 있는 안필수 할머니와 그녀의 애인인 박광석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키우던 앵무새 말자에 장례식을 치른다. 이후 저녁에 담소를 나누다가 원준의 손이 브로콜리가 되어 걱정이라고 말한다. 박광석 할아버지는 그 병은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기는데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금방 낫는다며 내일 같이 산에 가자고 제안한다. 안필순 할머니의 댁을 나선 나는 원준의 집에 들러서 원준에게 힘든 일이 있는지 묻는다. 자, 여러분, 지금 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3번째 인물은 안필순 할머니고요. 그리고 그녀의 애인인 박광석 할아버지. 완전 신세대시죠. 근데 이들이 키우던 이제 앵무새 말자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남자친구가 요즘에 손이 브로콜리가 됐어요 라고 했더니 그 병은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기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기는 병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인 질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심리적인 이유로 이런 병이 발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작품에서는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이지만 이걸 뭐 현실 세계에서 말하면 이제 뭐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말하는 거겠죠.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금방 나라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노래를 부르면 나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서 이제 좀 탁 트인 곳에 가서 뭔가 좀 바람을 쐬고 하고 소리를 지르면 좀 낫는다 이런 느낌이겠죠. 내일 같이 산에 가자라고 제안을 하네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죠. 즉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진 후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 집에 들은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작품의 위기고요.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소설은요. 5단 구성을 가지고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오늘 이 부분은 위기입니다. 나는 말이야 복싱을 하기가 싫어. 이게 여러분 이제 원준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원준은요 복싱 선수예요. 근데 복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복싱이 싫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원준은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뱃속에 뭉친 무언가를 풀어내듯이 느릿느릿 이야기를 시작했다.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집중이야. 뭐에 집중하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새끼를 곤죽으로 만들겠다는 집중. 왼손으로 안 되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안 되면 머리를 들이받아서라도 뻗어버리게 만들어야겠다는 집중. 그게 가능하려면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곤죽이라는 건요. 완전 그냥 죽탱이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몸이 완전 지쳐 늘어져서 막 이렇게 핑핑 이렇게 좀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게 곤죽이거든요. 한마디로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이 사람은요. 얘를 어떻게 패서 얘를 어떻게 곤죽으로 만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대요. 한마디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얘를 그냥 진짜 곤죽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복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 상대방이 피를 흘리는 모습,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모습, 내 펀치에 쓰러지는 모습 같은 걸 상상하는 거. 그런데 너 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본 일 있냐?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너에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그려내 본 적이 있냔 말이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이 사람은 지금 원준이라는 사람은요. 복싱을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뭐냐? 첫 번째는요. 집중입니다. 집중. 그쵸? 두 번째는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래요. 근데 이 집중과 이미지 트레이닝은요.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부분에서 원준이는 질문과 대답의 방식을 쓰며 복싱의 어떤 복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토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해. 복싱에 목숨 걸고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곤죽으로 만드는 상상을 하는 게 실제로 곤죽으로 만들기 위해 주먹을 내뻗는 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힘들어진 거야.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요. 사실은 나는 복싱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요. 되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좀 리스펙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때려서 곤죽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상대방을 경쟁자라고 보기보다는 동료로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동료로 느껴지는 그 사람을 때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내적 갈등인 거죠. 원준의 내적 갈등. 이건 스포츠다, 직업이다 하고 계속 생각했지만 스포츠건 직업이건 맞으면 아프고 아픈 건 싫거든. 진짜 싫고 기분 나쁘거든. 그런 걸 생각하게 된 날부터였어. 복싱이 하기 싫어진 건. 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원준이도 이건 스포츠다, 이건 직업이다 하고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했대요. 한마디로 직업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스포츠건 직업이건 일단 맞으면 아프고 아프면 싫다. 그리고 난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원준이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싱이라는 일이요. 너무 나에게 괴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인물의 감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싱이 하기 싫어진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휙 그만둘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 그쵸 여러분? 이게 내 직업이잖아요. 그쵸? 원준에게는 복싱이 직업이에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그러다가 그럴듯한 해결책을 찾았어. 상대방을 미워해보기로 한 거야. 미운 상대를 때리는 건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았거든. 한마디로 내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애써 미워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때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하려고 애쓰는 게 힘들듯이 미워하지 않는 걸 미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미움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자, 여러분, 지금 원주는요. 미워하지 않는 걸 미워하는 것도 꽤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지금 원준이는요.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이고 순한 사람인 것 같죠. 원준의 성격이 여기서 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굉장히 사람에게 마음이 약하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람을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 사람은. 세상 나쁜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만 반복하는 거야. 저 사람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 아닐 거야. 저 사람도 날 때리고 싶어서 안 달랐을 거야. 맞기 전에 먼저 때려 눕혀야 돼. 다시는 내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 라고 스스로 계속 자기 암시를 했다는 거예요. 경기가 없는 날에도 나는 온종일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싶게 만드는 것들. 그 감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축시켜 오른쪽 글러브 안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됐어. 자, 여러분,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쉽게 만드는 것들, 이런 건 뭐겠어요? 내가 어떨 때 주먹질하고 싶어요? 그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인 거죠. 뭐 화가 날 때, 그쵸? 막 증오심이 끓을 때,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오른쪽 글러브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때릴 거야. 그 사람을 때릴 거야. 뭐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됐대요. 뭐가 됐는데요? 브로콜리 손이 됐다는 거죠. 브로콜리 주먹이 됐잖아요. 원준이 허공에 브로콜리를 휙 내뿜었다. 여러분, 이 브로콜리는요, 이제 원준의 손인 거죠. 그쵸? 어둠 속에서 오돌토돌한 브로콜리 모양이 반짝 드러났다.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지 않아. 원준의 브로콜리가 몇 번 더 허공을 때렸다. 때리다가 결국 툭 떨어졌다. 자, 여러분, 원준은요, 화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즉, 얘는요, 스스로 화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방어기제로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거죠. 원준의 브로콜리가 몇 번 더 허공을 때리고 툭 떨어졌대요. 그런 거 관두는 게 좋다 생각하겠지. 그렇게 괴로운 일을 무엇하러 해야 하는지 너무 모르겠지. 그렇지만 난 이걸 너무 오래 했어.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야. 난 미워하는 거. 미워서 곤죽이 되게 때려주는 거. 자, 여러분, 얘는요, 그 상대방의 어떤 생각도 나름 예측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 너 내가 이렇게 싫어하면 나보고 그만두라 말하고 싶지. 근데 그거 그만두는 것도 되게 어려워. 그쵸? 얘는 지금 나름 이게 직업이자 평생을 바쳐온 일이에요. 그쵸? 평생 해온 일이에요. 당연히 쉽게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니까 나는 이제 남을 미워서 곤죽이 되게 때려주는 그 복싱이라는 거. 이게 지금 원준이 생각하는 복싱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원준이 생각하는 복싱이라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데 나는 그게 너무 밉지만 쉽게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주는 거기까지 말한 데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방 안은 다시 어둠과 침묵과 슬픈 풀냄새만 가득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다. 길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으니 무슨 말이든 해야 할 텐데 위로든 핀잔이든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물 밖으로 끌려나온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다가 나는 겨우 한 단어를 말했다. 자, 여러분, 지금 방 안은요, 분위기가 매우 어둡고 쓸쓸하다라는 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감각적으로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죠. 감각적 형상화. 나는 지금 아무 말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조심스러운 거죠. 그쵸? 대체 뭐라고 원준이를 위로해줘야 될지 얘기해줘야 될지 좀 어려운 거죠. 길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그쵸? 길고 힘든 이야기 뭐겠어요? 원준의 어떤 내면이겠죠. 원준이의 내면의 이야기겠죠. 근데 물 밖으로 끌려나온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다가, 그쵸?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죠. 나는 뻐끔뻐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일
원준이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무런 기대도 없는 눈빛인 것을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다. 박광석 할아버지가 내일 산에 가서 이것저것 아무튼 하면 잘 낫는데 내일 같이 가자. 가보자. 응? 지금은 푹 자고 내일 다 같이 가보자. 원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쌤이 잘못 넘겼죠? 그쵸? 나는 어둠 속에서 원준의 브로콜리를 더듬어 잡았다. 두텁고 미지근한 줄기 밑에서 두근두근 물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 물은 브로콜리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원준의 어디로 갈까?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서 고일까? 거기에 맑게 섞여들면 조금 묽어질 수 있을까? 나는 오래오래 브로콜리를 쓰다듬고 매만졌다. 내 손끝에도 푸른 물이 드는 것만 같아 내내 뱃속이 저릿저릿했다. 자, 여러분, 지금 얘는요, 그 바뀐 손을 이제 만져보면서요, 과연 이것들이 어디로 갈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 그곳이 어디겠어요? 어떤 감정의 원천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맑게 섞여들면 조금 묽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긴 뭐겠어요?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곳에 물이 맑게 섞는다면, 그쵸? 물이 맑게 섞인다면 좀 묽어질 수 있을까? 즉, 원준의 이런 고민, 감정, 이런 게 좀 묽어지다라는 거는 중화될 수 있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손끝에도 푸른 물, 그 푸른 물은 뭐겠어요? 브로콜리의 물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손에 그 물이 드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 보세요. 푸른 물의 일단 시작점은요, 브로콜리예요. 그쵸? 이거는 이제 원준의 변해버린 브로콜리 손에서 나오는 물인 거죠. 근데 브로콜리 손은 왜 바뀐 거예요? 원준의 부정적 감정이 농축된 결과인 거죠. 부정적 감정의 응축인 거죠. 근데 그 물이 내 손에도 드는 것 같았대요. 왜요? 그게 나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느껴졌다라는 거는 내가 원준의 어떤 공감에, 고통에, 원준의 어떤 감정에 나 역시도 동화되고 깊게 생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자, 푸르다라는 건 여러분, 이 시각적인 거고요. 물이 든다라는 건 좀 촉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각과 촉각 등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정오쯤에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나, 원준, 안필순 할머니, 박광석 할아버지는 산을 오르는 도중에 울타리를 넘고 풀숲을 헤쳐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다다른다. 자리를 잡고 음식을 차린 후에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에게 갑자기 노래를 시키자 원준은 당황한다. 원준은 우물쭈물하는 동안 나는 원준의 브로콜리에 둘둘 감아놓았던 수건을 벗겨냈다. 햇빛 아래에서 보아 그런지 브로콜리는 어젯밤보다 더 푸르고 신선한 것 같았다. 그때 원준의 브로콜리를 곰곰 바라보던 안필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그럼 나도 노래는 아니고 소리 하나 질러도 되냐? 그럼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게. 그럼요, 지르세요. 그러자 안필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낭떠러지 끝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가장자리로부터 두어 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가 핑 도는 듯 쪼그려 앉더니 입나팔을 했다. 여러분, 입나팔 이렇게 입 옆에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야호 할 때 하는 그 손을 했다는 거죠. 어깨가 들썩이도록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으며 외쳤다. 자, 여러분, 할머니도요, 지금 산에 따라와서 야, 나도 뭐 소리 하나 질러도 되냐? 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할머니도 나름대로 마음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할머니도 지금 근래에 키우던 앵무새가 이제 좀 죽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좀 그리움이나 이런 게 있겠죠. 말자야 이게 이제 여러분 앵무새잖아요. 그쵸? 죽은 앵무새, 반려 앵무새를 지금 부르는 거죠. 그다지 깊은 숲이 아니라 그런지 메아리는 들릴 줄 알았는데 소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나 안필순 할머니는 쪼그려 앉은 채 계속 외쳤다. 내가 욕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고 때린 것도 진심 아니었다. 좋은 곳에 가라. 곧 다시 만나자.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너무 슬퍼.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안필순 할머니는요, 죽은 앵무새에게 욕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이 앵무새에서 욕을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보니까 미안한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게 되게 뭔가 아쉬운 거고, 아, 나 때문에 얘가 오래 못 살았나?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곧 다시 만나자라고 재회에 대한 소망을 지금 밝힌 거죠. 그러고 나서도 안필순 할머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있더니 한참 후에야 일어서서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이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리우니까 그랬겠죠. 그러고는 꼭 무대 공연을 마친 가수처럼 수줍게 웃으며 돌아왔다. 나와 박강석 할아버지는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좀 앵무새를 보내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거를 용기 내서 막 소리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어떤 솔직함, 용기에 대해 격려하는 거죠. 옆에 와 앉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잘했어. 이제 그럼 원준이 자네 차례.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원준은 큼큼 목을 가다듬더니 일어섰다. 우리의 얼굴을 한 번씩 차례로 들여다보고는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가서 앉았던 자리로 조심히 걸어갔다. 제가 뭘 하려고 저러나 궁금하여 나는 조마조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원주는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쪼그려 앉았던 곳보다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간 자리에 딱 버티고 섰다.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낭떠러지 아래로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났다. 원준이 저대로 뛰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니까 지금 원준이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할까봐, 그쵸? 그때 원준이 벼랑간 소리쳤다. 아 하고 소리를 지르네요. 엄청나게 큰 소리. 방금 안필순 할머니가 외친 것보다 10배는 더 큰 소리였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겠어요, 그쵸? 이게 약간 원준이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좀 전까지 잠잠했던 낭떠러지 아래 잡목숲에서 새들이 우르르 날아올랐다. 그러거나 말거나 요란하게 목을 푼 원주는 드디어 허리에 손을 얹었다. 숨을 훅 들이쉬더니 벼랑간 노래하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 뭡니까? 애국가 부르는 거죠. 노래인지 개성인지 모를 그 소리에 아이고 우리는 동시에 경악한 얼굴로 고꾸라졌다. 할 줄 아는 노래가 없다는 건 정말이었구나.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경악한 얼굴로 고꾸라졌다라는 건요. 이게 아니라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쵸? 빵 터진 거. 그러니까 웃음이 막 빵 터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원준이는요. 할 줄 아는 노래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왜요? 원준은 정말 코너 한번 안 가본 거예요. 평생 운동만 해온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게 약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얘는 지금 운동 말고 복싱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관심을 가져본 게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 나는 깔깔깔 큰 소리로 가슴속에서 씩씩 새소리가 날 때까지 웃었다. 박광석 할아버지가 웃지 말라며 눈을 흘겼지만 할아버지도 이미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안필순 할머니는 숫제 엎드려서 숨 넘어간 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다 엄청 웃고 있는 거죠. 그러나 등 뒤에서 폭소하는 관객들에는 아랑곳 없이 원주는 우렁차게 계속 불렀다.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이고 잘한다. 안필순 할머니가 박수쳤다. 나도 신이 나서 추임새를 넣었다. 원준아 더 질러봐. 그러자 원준이 돌아보며 씩 웃었다.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 싶을 만큼 상큼한 그런데 왠지 코끝이 찡해지는 미소였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원준이가 이제 약간 좀 돌아서 이렇게 웃었는데요.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좀 찍고 싶을 만큼 굉장히 상큼했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코끝이 찡하다라는 건 눈물이 핑 돌았다라는 거죠. 즉 애잔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상큼한 표정이 나왔다는 거는 나름 약간 후련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나는 되게 애잔하다라고 느낀 거죠. 이윽고 노래를 마친 원준이 목을 캑캑거리며 돌아왔다. 나는 일어서서 돌아오는 원준을 안아주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엉덩이를 툭툭 쳐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볼도 꼬집어주었다.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500ml 문병을 한꺼번에 비운 원준이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그거 봐. 그렇다니까. 이제 나을 거야. 박광석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다. 정말 여기서 뭐가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고 난 어쩐지 울 것 같기도 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요. 나 역시도 여자친구인 나 역시도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 모를 약간 울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대요. 한마디로 뭔가 대견함 이런 게 느껴진 거죠. 뭔가 자기가 한 발짝 나아가서 해결해 보려는 그런 거. 고작 노래를 좀 불렀을 뿐인데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말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을 일일까? 겨우내 땀에 전 손이불을 야뿌드레한 봄이불로 바꾸어 덮은 첫밤처럼 온몸이 다 산뜻했다. 비결이 뭘까? 여기가 산이어서일까? 메아리도 없이 소리를 꿀꺽 삼켜버린 이 산의 청신한 공기 덕분일까? 그러고 보니 원준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줄도 아는 애였어. 보기보단 늠름하지?
산 공기를 흠흠 들이쉬며 그런 생활을 하는데 콧구멍 앞으로 뭔가 쑥 들이밀어졌다. 이쑤시개에 꽂힌 키위 조각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나름 이제 원준이가 보기보다 늠름하지라고 뭔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란다. 목소리에 아직 웃음기가 남은 안필순 할머니가 이쑤시개를 쥐어주었다. 지금 우리는 관악산 그것도 한참 중턱. 금강산에는 되지도 못할 풍경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고분고분 먹었다. 새콤한 것을 먹으니 입에 침이 확 돌며 음식이 자꾸자꾸 땡겼다. 원준도 그랬는지 멀쩡한 왼손으로 김밥을 2개씩 집어 입에 우겨놓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원준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속상하고 입맛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즉 원준의 마음고생 때문에 둘 다 좀 굶은 거죠. 김밥은 금세 없어졌지만 아까부터 빵빵해서 수상타 싶던 안필순 할머니의 배낭에서는 유부초밥에 양갱에 뻥튀기, 얼린 보리차까지 먹고 마실 것이 끝도 없이 나와 우리는 무릎 앞에 펼쳐졌고 우리는 마음껏 씹고 삼켰다. 여러분, 할머니도 되게 정겹죠. 이 할머니가 막 이렇게 배낭에다가 온갖 음식을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챙겨왔겠어요? 그쵸?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챙겨온 거죠. 할머니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죠. 다 같이 소풍 가는 기분으로. 또 원준이가 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였다. 갑자기 유부초밥을 씹던 원준이 윽 하며 인상을 확 찌푸렸다. 돌이라도 씹었는가 하여 바라보니 원준은 브로콜리를 쳐두고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터진다. 뭐가요? 터져 뭐가? 모두 이쑤시개를 그대로 든 채 원준의 브로콜리에 시선을 모았다. 계속 윽윽 하는 소리를 내던 원준이 이번에는 연두빛 팔목 중간쯤을 꾹 부여잡았다. 안에서 뭐가 자꾸 터지는 것 같아. 터진다니? 모르겠어. 작은 불꽃 같은 것들이 막 따끔거리면서 터져. 보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야? 정확히 무슨 느낌이야? 더러 겁이 나서 물으려는 참이었다. 갑자기 안필순 할머니와 박광석 할아버지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가 원준의 브로콜리 줄기를 부여잡고 얼굴 가까이로 잡아당겼다. 이것 봐라 여기. 나도 얼굴 들이대자 보였다. 노랗고 작은 점이 브로콜리 윗부분에 복슬복슬 보글보글한 작은 봉오리들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쑥 길어나 그 끝부분에 노란 실금이 가 있었다. 쌀알만큼 작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분간할 수 있는 크기였지만 우리는 모두 그게 뭔지 분명 알 수 있었다. 이거 꽃 아니야? 맞지? 브로콜리가 원래 꽃봉오리 부분을 크게 자라도록 개량하여 만든 채소긴 한데 세상에 그럼 이 조그맣고 짜잘한 이게 다 꽃이야? 우리는 원준의 브로콜리의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숨을 죽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커다란 브로콜리의 가장자리 여기저기서 툭툭 하고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었다. 이내 처음 나온 봉오리 끝이 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뾰족한 총알 모양의 꽃자루가 쏙 올라오더니 그 끝에서 길게 돌돌 말린 샛노란 꽃잎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비집고 나와 조금씩 펼쳐졌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갑자기 뭔가 그 원준이의 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브로콜리가 변화 중인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지? 하는 마음에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모여서 볼 만큼 아름다운 꽃이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드디어 최초의 한 송이가 완전히 개화했다. 넉 장짜리 꽃잎이 곡갈 모양으로 고개 숙인 작고 소박한 꽃이었다. 이윽고 첫 번째 꽃을 따라 나머지 봉오리도 경쟁하듯 쏙쏙 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참 예쁘네. 응 정말 이쁘다. 장관이네 장관이야 라고 모두 다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이 브로콜리 손 자체가 뭐였어요? 그쵸? 이 브로콜리 손의 시작점은요. 원준의 어떤 부정적 감정의 응축이었죠. 부정적 감정이 거기에 농축돼서 거기서 이제 브로콜리가 생긴 건데 이게 꽃이 되어 피어나면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즉 뭔가 원준의 심리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저마다 한마디씩 왠지 조용히 말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꼭 갓 태어난 아기 동물을 내려다보는 듯 가슴속에서 뭔가 벅차올랐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이 순간을 경이롭게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동물, 아주 막 갓 깨어난 동물을 보는 것처럼 뭔가 약간 좀 그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분 되게 이상하네. 원준이 브로콜리 내려다보며 말했다. 눈가와 입가가 한결 풀어진 것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자, 여러분, 원래 지금 원준이가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물의 외양 묘사를 보니 원준이 나름 심리가 점차 풀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 이제 다 나았다. 박강석 할아버지가 흡족하게 웃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원준의 브로콜리는 커다란 꽃뭉치가 되었다. 모든 봉우리가 저마다 한껏 피어나 가장자리의 꽃은 축 늘어지고 가운데의 꽃은 꼿꼿이 하늘로 뻗어 마치 화려한 샹들리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 손끝으로 꽃송이 하나를 살짝 쥐어보니 깜짝 놀랄 만큼 맵싸한 향이 물큼 퍼져나왔다. 평범한 꽃향기와는 다른 훨씬 강렬하고 정신을 청량하게 해주는 향이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조심조심 브로콜리 꽃 뭉치를 쓰다듬었다. 아주 대견한 일을 해낸 누군가를 칭찬하듯이 손길이 스칠 때마다 꽃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향기를 내뿜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진한 향기를 아마 요 매콤 달큰한 냄새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가 닿을 거야. 지금 아마 못해도 관악산 산책로 초입까지는 충분히 향긋할 거야. 하고 나는 생각하며 뿌듯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되게 환상적이죠. 자, 보면요 여러분 향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보면 강렬하고 정신을 청량하게 해준 향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요. 꿈에서도 잊지 못할 진한 향기라고 느껴졌고요. 이거는 매콤 달큰한 냄새인데 관악산 산책로 초입까지 충분히 향긋할 만큼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뭔가 향기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벌써 이렇게 4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모두 여러분 자 어떻게 보고 있다? 그쵸. 쓰다듬고요. 대견한 일을 해낸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꽃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향기를 내뿜었대요. 귀엽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되게 환상적이고 뭔가 애니메이션 같죠? 그쵸? 굉장히 낭만적이고 판타지한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산을 내려온 것은 해가 슬슬 저물어갈 무렵이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중간에 중략된 줄거리가 있었으니까 이제 좀 절정도 뛰어넘었겠죠. 자, 여러분 지금은요 저녁 무렵이었대요. 시간적 배경이 지금 나온 거죠. 온 길을 그대로 되돌아와 서울대학교 앞집에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잔뜩 지친 박광석 할아버지와 안필순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 보낸 뒤 원준과 나는 서로의 집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함께 천천히 걸었다. 원준은 브로콜리 꽃을 수건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다. 그 모양이 꼭 무슨 기쁜 일이 생겨 꽃다발을 하나를 받아 안고 간 사람 같았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원준이 브로콜리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되게 병처럼 느꼈는데요. 이제는 마치 꽃다발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야. 나는 발걸음을 콩콩 구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한결 가벼워진 거죠. 그날은 땀을 잔뜩 흘린 터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온몸이 노곤노곤해 바로 잠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우니 그렇지가 않았다. 소풍 다녀온 아이처럼 즐거움과 흥분이 남아 눈을 감아도 눈꺼풀 뒤에 오늘의 온갖 장면들이 스쳐가는 탓이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뭐처럼이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왼쪽으로 굴렀다. 오른쪽으로 굴렀다며 오늘을 두서없이 복귀하다라는 건 다시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원준이 복싱을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내게 하지 않은 것이 세상 조금 섭섭했다. 평소에는 세상 오만 것들에 다 제 느낌과 견해를 떠들어내던 녀석이 정작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문 채 그 지경까지 혼자 괴로워했다니 그런 건 좀 터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에. 나는 어둠 속을 향해 혼자 입을 삐죽거렸다. 하긴 얘기했다 한들 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긴 했다. 맛있는 걸 사줄까? 아니면 시원하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며 기분을 풀어주려고 안간힘을 쓰게 했을 테지만 어젯밤 박광석 할아버지가 안필순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내가 뭐 해결을 해줄 순 없지만요 나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줄 그런 좀 노력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원준이를 굉장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좀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구나. 시리에 빠진 연인을 달래는 방식은
박강석 할아버지는 안필순 할머니에게 새로운 앵무새를 사줄까? 만일 그렇다면 그 녀석은 틀림없이 재롱도 잘 떨고 말도 잘하는 녀석께 틀림없다. 그 재롱은 말자하는 다른 기염이고 그 목소리도 말자하는 다른 목소리일 테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녀석도 결국엔 쌍소리를 떠들어대는 버릇없는 앵무새가 될 것이다. 왜냐? 안필순 할머니가 욕을 많이 하니까 앵무새는 배울 거라는 거죠. 분명 그럴 거야. 멀리서부터 사르르 잠이 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원준에게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나 복싱 관두기로 했다. 사진은 원준의 오른손을 찍은 것이었다. 아직 끝에 시든 꽃봉오리들이 조금 달려있고 색깔이 군데군데 푸릇푸릇했지만 거의 온전한 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제 손이요 돌아오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원준이의 내면의 고통이 치유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는 잘됐네 라고 답장을 보냈다. 정말 잘된 일이었다 라고 지금 나는 원준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거죠. 그래, 너 그거 안 해도 돼. 네가 힘들면 하지 마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원준이는요, 이제 본인이 힘들게 느꼈던 그 이제 복싱에 대해서 그만두고 나름대로 이제 내가 좀 다른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 여러분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쌤 이거 읽고 뭐야 되게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약간 감동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약간 이 작품을 읽고 좀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쌤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작품은요, 어떤 그 원준이의 내면의 어떤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고통스러웠던 어떤 그런 과정을 치유해 나가는 것을 지금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어떤 인물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은요, 되게 환상적인 요소들이 증장한다라는 것들은 매우 특이한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요, 어떤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좀 내면 심리 같은 것들을 조금 원준이의 경우에는 이제 말로써 드러나고요. 또 서술자인 나는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직접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우리가 감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되게 최신 소설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나름 좀 어렵긴 하죠. 그쵸? 이게 뭐 좀 오랫동안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문제 자료도 많고 좀 정리된 자료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공부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